스타링크 프로젝트는 지구 궤도상에 기지국처럼 위성을 촘촘히 띄워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제에서는 6G 위성 인터넷인 스타링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G 위성 인터넷을 얘기하기에 앞서서요, 4G 시대에 4G 풍선 인터넷이 시도가 됐었습니다. 구글의 프로젝트인데요. 룬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어, 이제 아프리카나 아니면 이제 고지대, 산간 이런데 인터넷이 안 되는 특정 지역에 이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해서 인터넷에서 소외된 인구를 이제 인터넷 사용자로 만들겠다라는 의도입니다. 궁극적으로 이제 구글의 서비스를 넓히겠다라는 거죠. 약 100여 개의 풍선을 성층권에 올립니다. 성층권은 이제 여기 그림에서 보면 이제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고도보다 더 위쪽입니다. 그 위쪽에 올려서 이게 이제 지름이 약 15m 정도 되는 풍선이고 여기다 헬륨을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력은 여기 이제 태양광으로부터 전력을 공급을 받습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이제 장비는 우리가 지상에서 보는 이제 기지국에 있는 장비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게 이렇게 한번 올라가면 성층권에서 약 100일 정도 머무를 수 있고 100일마다 이제 교체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인터넷 통신을 제공을 하려면 지상에 있는 이제 4G 기지국에서 특정한 기지국이죠. 일반적인 기지국이 아니고요. 이 풍선 중에 하나를 향해서 전파를 쏘아서 연결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풍선들끼리는 일정한 간격을 유지를 하면서 이제 무선으로 네트워크를 계속 연결을 해서 특정 지역의 상수권 상공에 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기지국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풍선을 이제 상공의 기지국 삼아 인터넷 이제 풍선에 연결을 한 다음에 이제 릴레이로 다른 풍선을 연결해서 지상에 있는 통신망에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운로드 속도는 최대 10Mbps까지 지원이 되고요. 단말기는 이제 일반 4G 단말기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특별한 안테나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4G 풍선 인터넷인 룬 프로젝트는 결국 실패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비용 문제가 가장 컸고요. 어, 이 그림이 이제 풍선 인터넷을 통해서 풍선을 이제 제어할 수 있는 일종의 이제 제어 화면인데요. 제일 왼쪽에 있는 건 이제 현재 오가는 비행기도 보여주고 풍선의 위치도 보여줍니다. 풍선의 이제 모델명 아이디 같은 게 구별이 되고요. 현재 풍선이 여기서 이제 54,700피트에 떠 있다. 그리고 뭐 어떤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 속도, 지상 기준으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룬 프로젝트는 실패했지만 이 풍선을 제어할 때 사용됐던 이제 무선 장비, 기지국 장비죠. 지상의 장비와는 조금 달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풍선들끼리 서로 연결을 해서 통신망을 유지해야 되는 이제 그런 통신망 기술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발이 됐었는데요.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 스타링크의 6G 위성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또는 제공되는 기술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글의 룸 프로젝트는 실패했지만 이 기술은 스타링크와 경쟁 관계에 있던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스타링크는 그 스페이스 X 프로젝트에 이제 로켓에 실려서 지구의 그 저궤도를 도는 이제 위성을
쏘아 올리는 거죠. 그 위성을 통해서 이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위성들은 최소 1000km 이상, 1톤 이상의 상업용이나 뭐 군용 이런 위성을 쏘았다면 스타링크의 위성은 400kg 정도의 소형 위성으로 가격도 상당히 저렴합니다. 기존에 이제 위성으로 인터넷을 서비스했던 경우가 이제 정지 궤도 위성이죠. 즉 지구의 자전 속도와 동일한 속도로 지구 주위를 도는 이제 정지 궤도 위성인데요. 적도 상공에 한 36,000km 정도에 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타링크 위성은 저궤도 위성입니다. 그래서 저궤도 위성이 평균 이제 250에서 1,500km 상공에 떠 있는데 스타링크는 그거보다도 조금 낮은 40에서 1,100km 상공에 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상과의 거리가 가까워졌으니까 지상에서 이제 무선으로 데이터가 위성까지 갔다 다시 이제 지상으로 내려오는데 걸리는 시간도 상당히 짧아집니다. 그래서 스타링크 측에서는 이제 1GBps의 전선 속도를 가지고 20ms 정도의 응답 속도를 가진다, 응답 시간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데이터를 보냈다 되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20ms입니다. 그래서 비유하자면 이제 현재 그 해저 광 케이블로 구축이 된 이제 인터넷망에서는 런던에서 뉴욕으로 데이터를 이제 보냈다 받는 이제 응답 시간을 측정해 보면 0.05에서 0.06초인데 스타링크를 통해서 런던과 뉴욕 사이에 응답 시간을 이제 체크해 보면 0.03에서 0.04초로 약 0.02초 정도를 줄일 수 있다는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2020년 3월에 모 컨퍼런스에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연설한 내용인데요. 스타링크를 이용하면 기존 광 케이블을 이용한 인터넷보다 뭐 런던에서 뉴욕 사이에 0.02초 정도를 줄일 수 있다. 응답 속도라고도 얘기하고 응답 시간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증권업계에서 주식을 빨리 팔고 사고 하는 이런 증권업계에서 이제 거액의 대규모 증권을 거래를 할 때 0.01초 차이로 수십만 달러가 오고 가는 이제 상황인데 이제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을 이용하면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 아프리카나 제3세계나 오지산간 지역 이런 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아직 인터넷이 취약한 지역이 있는데 이제 2020년 기준으로 전 세계 인터넷 보급률이 55%라고 알려져 있었고 일론 머스크는 75%까지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2년 8월 7월 말 기준입니다. 세계 인터넷 이용 통계를 보면 아이슬란드, 쿠웨이트, 덴마크 다음에 한국이 인터넷 보급률 97%이고요. 세계 평균은 이제 65%, 65.6이네요. 이 정도니까 이제 스타링크 서비스가 완료될 시점에서는 충분히 75%까지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또 2020년 8월에 CNBC 인터뷰에서 퀼티 파트너에 있는 레이먼드 제임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스타링크나 원웹 같은 이제 우주 인터넷 서비스는 통신뿐만이 아니라 산업 전반에 룰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기존의 GPS 위성을 가지고 지상에서의 사물의 이제 위치를 파악하려고 할 때 오차가 좀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 파악은 좀 어려웠었는데 이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의 위성 인터넷을 가지고 인터넷 서비스도 하지만 이제 GPS의 정확도를 이제 높일 수 있는 그런 기반 기술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나 또는 이제 지상에서 여기저기 움직이는 어떤 이제 상품들, 물류들의 위치를 정확한 위치로 추적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 위성을 통해서 이렇게 통신을 함으로써 걸리는 시간이 20ms 이내로 된다면 음 이게 지구 전체에서 어떤 디바이스가 인터넷에 연결이 됨으로써 이제 IoT 서비스가 가능하고요. 더 나아가 이제 우주로까지 우주 IoT로 확장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스타링크는 이제 2000년대 말까지 최종적으로 42,000개가 넘는 위성을 발사해서 최대 1기가bps 이상의 이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스페이스X의 그 스타쉽 로켓에다 그 스타링크 위성을 폭에 실어서 우주에다가 쏘아 올립니다. 그리고 이제 지구의 저궤도에다 차례로 이제 배치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거죠. 스타링크의 위성이 스타쉽 로켓에 의해서 지구 저궤도에 안착이 돼서 이제 궤도를 돌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이제 각각의 위성은 전파의 빔을 쏘아서 지구상의 특정 지역에 통신이 가능한 이제 빔을 이제 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떠 있는 그 위성이 한두 개가 아니라 궤도별로 많은 위성들이 떠 있을 텐데 그 위성들끼리는 이제 레이저로 연결이 됩니다. 뭐 선으로 연결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그 위성들끼리가 이제 하나의 그 이제 라우터 역할을 하면서 경로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위성들 간의 경로를 찾는 방법은 이제 사용이 많이 안 되는, 즉 현재 사용이 가장 많이 안 되는 건 가장 대역폭이 넓고 신호가 강한 그 경로를 찾고 그 다음에 이제 통신 속도가 빠른 그런 걸 통해서 라우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위성 자체가 빔을 쏘아서 지구상의 특정 지역을 서비스해주는 이제 기지국의 역할도 하지만 위성 자체가 위성끼리의 경로를 배정해주는 라우터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 있는 지역에서 뭐 런던하고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어느 경로로 가는 게 가장 신호가 강하고 빠른가 이걸 이제 알고리즘에 의해서 찾아지는 거죠, 위성끼리.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개의 위성들이 서로 레이저로 연결이 되어 있고 위성 간의 경로가 실시간으로 이제 잡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구상에서는 이와 같이 특정 위성이 커버하는 전파의 빔을 이제 받아서 그 빔의 커버리지 내에 있는 이제 단말들이 이제 위성을 통해서 통신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전파로 커버리지를 할 수도 있지만 이제 레이저로 특정 이제 단말, 특정 기지국, 지상국에다가 안전한 제어를 하려면 이런 식으로 레이저를 이용해서 통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지상에서 이제 스타링크 위성을 이용해서 인터넷 서비스를 받으려면 이런 이제 접시 안테나, 소형 접시 안테나가 필요하고요. 위성에서부터 오는 신호를 받아서 그 신호를 유선이나 뭐 와이파이로 이제 사용자 단말에 연결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 단말은 이제 요 접시 안테나가 마치 그 가정에서 쓰는 공유기처럼 생각하는 거죠. 단말을 통해서 공유기, 예, 해서 이제 위성에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위성은 저궤도에 떠 있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저궤도 위성은 지구에서 이제 굉장히 낮은 고도에 떠 있기 때문에 통신 지연 속도가 이제 20ms 이내로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고도는 1200마일 이하로 유지해야 되고
그럼 위성이 떨어지지 않으려면 빨리빨리 움직여야 됩니다. 빨리빨리 돌아야 됩니다. 돌다 보면 2시간마다 지구를 한 바퀴 돌아야 됩니다. 그 얘기는 이제 하루에 12바퀴 정도 지구를 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안 떨어집니다, 위성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정 지역에서 보면은 현재는 이제 이 위성하고 연결이 돼서 통신을 하고 있는데, 위성이 이제 2시간마다 지구 한 바퀴 돌려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다음 위성으로 연결을 바꿔야 됩니다. 이쪽 위성이 휙 지나가 버릴 테니까 다음 위성으로 연결을 계속 바꿔야 되는 거죠. 지상에서 움직이고 있지 않더라도 네,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제 흐리거나 비가 오거나 할 때 대기 중에 이제 구름이나 수증기들이 많이 있으면 통신에 좀 지장을 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스타링크 위성에서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이 KU 밴드, KA 밴드, V 밴드, E 밴드 등이 있는데 이 주파수를 보면은 이제 12에서 KU 밴드가 12에서 18 기가헤르츠, KA 밴드가 26.5에서 40 기가헤르츠, V 밴드가 40에서 75 기가헤르츠입니다. 그래서 이 기가헤르츠라는 건 굉장히 고주파 대역이고요. 이렇게 고주파의 그 전파들은 주파수가 높다는 뜻이니까 단위 시간당 굉장히 많은 정보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송 속도가 전파 속도는 동일하지만 보내는 데이터로 봤을 때 전송 속도가 빠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장이 굉장히 짧습니다. 주파수를 높여야 하면 파장이 굉장히 짧아지고 하나의 파장당 뭐 단순하게 생각해서 신호 하나를 집어넣는다고 할 때 단위 시간당 엄청나게 많은 이제 파동 주파수가 생성이 될 테니까 파장이 생성이 될 테니까 각 파장마다 신호가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파장이 짧다 보니까 안테나의 크기가 클 필요가 없습니다. 작아도 됩니다. 그리고 파장이 주파수가 높다는 얘기는 파장이 짧은 거고 그러니까 이제 주파수를 높이려면 더 전력을 세게 쏴야 되고요. 파장이 짧다는 얘기는 중간에 여기서처럼 이런 대기 중에 사소한 이제 수분이나 물방울, 구름 같은 데서도 산란 현상이 일어나거나 반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진성이 떨어지고 전송거리가 짧습니다. 맑은 날 대기 중에 문제가 없지만 이제 흐린 날이나 이런 데는 문제가 조금씩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링크와 다운링크에 따라서 약간씩 사용되는 주파수 대역은 이제 분리를 놓고 있습니다. 네, 방송통신위성의 서비스를 보면은요. 일단 위성을 통해서 일단 방송을 한다고 하면 어번 에리어,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이제 도시 지역에서도 위성을 통해서 방송을 물론 볼 수 있고요. 뭐 하지만 인구가 적은 희박한 띄엄띄엄 사람들이 있는 그런 이제 교외 시골 지역에서 방송이 더 적합합니다. 그래서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처럼 이제 많은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들은 이제 유선을 이용해서 뭐 방송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인터넷 서비스를 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TV 방송은 예전부터 이제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섬나라들은 이제 위성을 이용해서 TV 방송을 해왔고요.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와서 이제 인터넷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스타링크 같은 거를 이용을 해서 인터넷에 접속을 하는 걸 선호하고 있습니다. 뭐 한국 같은 이제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도시 지역에서는 뭐 그냥 지상을 이용한 이제 케이블을 이용해서 인터넷선을 사용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 이제 전시 상황에서 통신망이 다 파괴되었을 때 스타링크를 이제 지원을 해줘서 전시 상황에서 이제 그 재난에 대응을 한다던가 전시 상황을 이제 효율적으로 이제 작전 계획을 세우고 운영하기 위해서 이제 인터넷 접속이 필요할 때
스타링크를 이용해서 인터넷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병원도 그렇고 군인들도 그렇고 정치인들도 그렇고 스타링크가 큰 한몫을 했었습니다. 그 외에 일반적인 이제 통신은 뭐 4G, 5G 이런 걸 이용을 하면 되고요. 굳이 위성을 이용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도시 지역에서는. 그렇지만 이제 외딴 섬 지역이나 이런 교외 지역 인구가 드문드문 있는 쪽에서는 뭐 인구 몇 명 없는데 거기다 기지국 세우고 뭐 하기가 어려우니까 다른 방법, 위성을 이용하는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또는 이제 컨테이너선이나 이제 많은 물류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에서는 현재 컨테이너 박스가 이제 뭐 해상에 있는지 지상에 있는지 어디로 이동 중인지 또는 이제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거를 이제 위성을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트래킹,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딴 섬이나 바다 한가운데 하늘 위에서도 이제 위성을 통해서 방송을 접하거나 통신망에 접속할 수가 있게 됩니다. 크게 보면은 이제 정지궤도 위성, 적도상에 뭐 36,000km 이상에 떠 있는 정지궤도 위성이 커버하는 지구상의 지역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이런 경우 이제 방송용에 적합하고요. 데이터 통신, 인터넷도 할 수 있지만 상당히 대역폭이 좁고 느립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저궤도 위성, 이제 스타링크 같은 이런 저궤도 위성들은 커버하는 지역이 굉장히 좁습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스퍼빔이라고 하는 커버하는 지역이 상당히 좁은데 대신에 거리가 지표만 하고 거리가 적고 각각의 이 스팟빔을 이용해서 속도, 즉 밴드위스 대역폭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통신용으로 적합합니다. 특별히 이제 위성의 종류를 구별을 해보자면 이제 고정된 새틀라이트, 고정 위성이죠. 이게 이제 정지궤도 위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정지궤도 위성이라는 얘기는 이제 지구가 자전을 할 때 지구의 자전 속도와 똑같은 속도로 위성이 돌면 지구 위에 있는 특정한 나라들은 그 위성이 자기 머리 위에 정지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같이 움직이니까. 그런 경우는 고도가 상당히 높이 떠 있고요. 네. 그리고 커버하는 이제 서비스 영역, 풋프린트라고 하는 이 서비스 영역이 거의 지표면의 3분의 1 정도까지도 됩니다. 그 위성 하나당 뭐 최대 10GBps 정도의 이제 대역폭을 지원을 하고요. 주로 이제 방송용이고 데이터 처리를 위해서는 이제 처리량이 별로 높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High Throughput Satellite이라고 하는 처리량을 굉장히 즉 통신용으로 데이터를 이제 많이 사용을 하는 경우에 이제 이런 이제 HTS 방식의 위성을 운영하는 게 좋습니다. 즉 위성 하나에서 스팟빔을 여러 개를 쏘아댑니다. 이게 지표면에 특정 영역에 스팟빔이 있는 쪽에서 이제 위성하고 통신을 하는데 스팟빔별로 별도의 대역폭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쪽 스팟은 사람들이 많이 산다 그러면은 대역폭을 더 많이 할당하고 이쪽 스팟은 사람들이 조금 있다 그러면 대역폭을 적게 할당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위성의 크기와 주파수에 따라서 하나의 위성이 최대 140GBps 정도를 지원을 하고요. 스팟빗 하나당 이제 2GBps 정도 대역폭이 지원이 됩니다. 설계부터 이제 통신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특정 지역의 대역폭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는 게 비용이 저렴합니다. 그리고 이제 원투원 방식의 광대역 통신이죠. 대용량. 그리고 이제 이동성을 고려를 했습니다. 위성이 낮은 궤도에 떠 있으면 지구 중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돌멩이를 매달은 이제 실을 돌릴 때 실이 길면 천천히 돌려도 되지만 실이 짧으면 빨리 돌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이제 떨어지죠, 이게. 즉 원심력을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위성은 굉장히 빨리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동성을 고려해서 설계되어 있습니다.
네, 높은 데이터 전송 속도를 요구하는 그 High Throughput Satellite HTS 위성의 경우 서비스 영역, 즉 풋프린트가 정해지면요. 풋프린트 내에 스팟빔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성이 자신의 풋프린트 내 서비스 영역 내에서 빔을 쏘아서 스팟을 만듭니다. 그러면 마치 셀룰라 그 기지국처럼 가운데 하나를 중심으로 6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은 모습이 되는데 이게 전체가 서비스 영역인 풋프린트 각각이 이제 스팟빔이 되는 건데요. 특정 영역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리거나 이제 대역폭 그 전송 속도가 많은 대역폭을 요구를 하면 특정 빔을 조정을 해서 그쪽에 대역폭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특정 영역별로 대역폭 조정이 가능하고 또 여기서 이제 이동체가 이동을 하게 되면 어느 영역에 있는지 이동성을 관리하기도 좋습니다. 스타링크의 경우도 이제 HTS 위성에 해당이 되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지름이 뭐 한 1900km 정도까지를 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도 여기가 풋프린트 서비스 영역이 되고 다양한 크기의 스팟빔을 만들어서 이제 대역폭의 요구량에 따라서 요구량이 많은 곳에선 대역폭을 좀 더 많이 할당하고 적은 곳에선 좀 더 적게 할당하고 이런 식으로 융통성 있게 대역폭 특정 지역의 대역폭을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전체 풋프린트 내에 있는 대역폭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일반적인 이제 위성 통신 시스템을 보면은요, 위성 이제 스타링크 같은 위성은 이제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 표면에 있는 특정 위치에 있는 이제 통신을 하는 사람은 특정 위성 밑에 있다가 어느 시간이 지나면 위성이 휙휙 지나가기 때문에 다른 위성 밑으로 들어옵니다. 풋프린트가 서비스 영역이 바뀌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여기 가운데 있는 단말의 경우에 이전에는 이제 이 위성의 풋프린트 내에서 스팟빔을 받고 통신 서비스를 하는 중에 위성이 이동을 해버리면 어느 순간에 이쪽 위성은 끊어지고 다음 위성으로 이제 연결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제 위성이 이런 식으로 지구 표면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위성이 이렇게 돌고 있을 때, 회전을 하고 있을 때 안각이라고 엘리베이션이라고 하는 이제 안각이라는 이제 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요. 지표면에 이제 위성 바로 아래, 즉 위성과 그 통신 단말을 이었을 때 지표면하고의 각이 90도를 이루는 이런 경우는 이제 태양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태양이 머리 위에 있는 거죠. 햇볕이 가장 강하고 뜨거울 때입니다. 즉 통신 신호가 가장 강하고 통신 환경이 좋을 때입니다. 근데 이제 태양이 이제 뉘엿뉘엿져서 어느 정도 이제 지표랑 가까워지는 시점이 되면은 이제 이 각이 지표면하고 이루는 이 각 세타가 좀 작아지죠. 그러면 이제 오후 늦은마키에 햇빛은 좀 이제 누그러들죠. 그래서 한여름에도 한 오후 4시, 5시 정도 넘어가면 햇볕이 이제 덜 뜨겁다 그러죠. 그 얘기는 통신에서는 시그널이 좀 약해진 거고 통신 환경은 조금 안 좋아진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서산에 해가 지고 노을이 질 때 해가 안 보이기 시작하는 그 지점, 거기 딱 넘어가 버리면 더 이상 햇볕이 없습니다.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땅거미가 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는 위성이 일로 넘어가 버리면 이제 더 이상 통신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위성이 지표면에 빔을 쏘았을 때 그 커버하는 풋프린트와 이루는 각, 여기죠, 여기 위성의 중심과 이 각을 계속 체크해 가면서 서비스를 위한 신호, 시그널이 가장 강력한
세기가 가장 클 때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음 이게 넘어갈 때까지 그 위성을 계속 붙들고 있다 보면은 이제 끊어지겠죠. 그러니까 위성은 빨리 움직이고 있고 음 위성을 바깥해야 됩니다. 기존에 연결되어 있던 위성과 연결을 끊고 새로 이동해 오는 위성과 연결을 맺어야 되는데요. 이게 낮은 고도에 있는 이제 스타링크 같은 저궤도 위성 위성까지의 지연 시간, 데이터를 보냈다 받는 시간이 20 밀리세컨드 이하로 유지하려면 낮은 고도에서 돌아야 되고, 그러면 위성은 떨어지지 않으려면 빨리빨리 회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시간마다 한 바퀴를 도니까 하루에 최소 이제 12바퀴를 돈다고 할 때 상당히 위성의 속도가 빠른 겁니다. 그럼 단말은 하나의 위성에서 연결되어 있는 게 이제 안각을 넘어가기 전에 끊고 새로운 위성과 연결을 맺어야 됩니다. 위성은 계속 돌고 있습니다.